러시아의 기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실제로 러시아의 투합세라는 도시 위에 내리고 있는 진짜 검은색의 독성 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지붕을 문지르며 검은 기름침을 보여주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어두운 얼룩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해안가새들이 죽고 있습니다. 도시의 연기는 우주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몇 주 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1000km를 가로질러 나라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를 폭파시켰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투합세는 단지 한 도시일 뿐입니다. 러시아 반대편에서도 정유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38개의 대형 정유소 중 16곳이 이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소 83개 러시아 지역 중 57개 지역에서는 휘발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투합세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합세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인구는 약 6만 명입니다. 이 도시는 해변, 평온한 삶, 그리고 관광객들로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러시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정유소가 있었고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며 연간 1200만 톤의 석유를 정제했습니다. 봉사 시제를 주의하세요.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정유소를 3번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연기가 가시기도 전에 다음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관들은 한 작업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다음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유소는 무기한 운영을 중단했고 24개의 저장 탱크가 파괴됐습니다. 7km에 달하는 기름띠가 흑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지 환경운동가들은 이번 사건을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환경 재앙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24개의 탱크입니다. 한 번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투합세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는 너무나도 많아서 러시아 흑해 해안 전체에 퍼졌어요. 아나파까지 도달했죠. 소치까지 도달했어요. 네, 소치입니다. 바로 푸틴 본인도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엘리트들이 휴식을 취하러 가는 휴양지죠. 그곳의 공기는 무거워지고 어두워졌으며 타버린 석유 냄새가 났어요. 푸틴이 2022년에 시작한 전쟁, 이제 그의 코끝에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도시들이 불타던 쪽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민간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울고 지평선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제 연기가 반대편에서 올라옵니다. 투합세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4월 26일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연간 1500만 톤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야로슬라블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에서 프리모르스크와 우스툴루가 항구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각각 저장 탱크의 40%와 30%를 잃었습니다. 위성사진이 파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제 국경에서 1700km 떨어진 시베리아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후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가장 나쁜 것은 정유소 안에서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을 에너지 초강대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그 에너지 초강대국의 휘발유가 바닥났습니다. 러시아의 83개 지역 중 57개가 넘는 지역에서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는 배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각 고객은 10리터, 20리터 또는 30리터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 업체인 루코일이 사람들이 집에서 비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에 담은 휘발유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주유소의 절반이 그냥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농담처럼 들릴 정도로 어이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가 이제 중국과 벨라루스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중국에 원유를 판매합니다. 중국이 정제해서 휘발유 형태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돈을 지불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 보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서방 언론조차도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나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키이우 함락, 사기저하, 항복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러시아에 비할 만한 산업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유럽 최대 에너지 강국의 석유 산업을 불태울 수 있는 파괴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푸틴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17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가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유 산업 중심지가 러시아 내륙에 있어 늘 손이 닿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주요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승부수를 우크라이나가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드론들은 일반적인 드론이 아닙니다. 각각 고유한 정체성과 개성,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의 이름은 류티입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사나운 또는 격렬한이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드론을 가난한 자의 토마호크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300만 달러짜리 미국 순항 미사일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가격은 약 2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은 1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75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이란제 샤헤드 드론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버인데 우크라이나어로 비버라는 뜻입니다. 이 드론은 이미 모스크바까지 날아갔고 800km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진짜로 바꾸고 있는 쇼의 주인공 드론은 FP-1이라는 단순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터무니없어집니다. FP-1은 기본적으로 합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대당 55,000달러가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00대를 생산합니다. 하루에 100대씩 매일. 그리고 이 무기는 러시아 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 약 60%를 차지합니다. 중고차보다 저렴한 나무 드론이 초강대국의 석유 산업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셈법이 푸틴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보세요. 각 FP 드론 하나의 가격은 55,000달러입니다. 푸틴이 이 드론들을 격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S-400 시스템의 러시아산 대공 미사일 한 발은 약 100만 달러입니다. 최근 4월 28일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186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만약 각 요격에 S-400 미사일이 사용됐다면 러시아는 단 하룻밤에 방어를 위해 1억 8,600만 달러를 쓴 셈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약 1,0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대의 드론이 통과했습니다. 투합세 정유소에 다시 불이 났습니다. 이것이 크렘린을 무너뜨리는 방정식입니다. 푸틴이 격추해야 하는 나무 드론 하나마다 그는 몇 달씩 걸려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주 비싼 미사일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조차 이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고그라드 정유소는 2달 만에 이미 5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수리를 마칠 때마다 다음 공격이 이어집니다. 푸틴은 군 예비군들에게 소총을 들고 수백 미터 상공을 나는 드론을 막기 위해 정유소를 감시하도록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러시아 군인이 소총을 들고 서서 하늘 위 드론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1944년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이 합판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쏘는 미사일 하나하나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없는 미사일입니다. 방위에 10억을 쓰면 전선에 쓸 10억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은 단순히 민망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 예산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만
러시아는 석유 수익에서 23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젤렌스키 본인이 서방 정보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푸틴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석유 가격 상승으로 얻었을 추가 이익의 40%가 우크라이나 정유소 화재로 인해 그저 증발해버렸습니다. 2026년 러시아 예산은 100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푸틴은 전쟁 내내 피했던 일을 막 실행했습니다. 그는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인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장을 보고 차에 기름을 넣고 집세를 내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람은 푸틴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러시아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이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2026년 3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에 대한 공세는 너무나 효율적이고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우방들조차도 그 피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키이우와의 비공개 대화에서 젤렌스키에게 공격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생산에 대한 피해가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 가격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공개적으로 나와 그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키이우의 동맹국들, 즉 3년 동안 무기를 보내온 바로 그 나라들은 피해 규모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불태우는 일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지원, 더 큰 규모를 간절히 요청해왔습니다. 이제 2026년이 되어서는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손이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거절했습니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동맹국들이 그 거절에 대해 보인 반응이 예상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더 압박하는 대신 그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을 위해 2억 4,8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벨기에는 8,500만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공동생산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독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4월 14일 베를린에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지난 20년간 두 나라 사이에서 가장 큰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40억 유로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드론 생산을 위해 특별히 할당된 3억 5천만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뉴티와 FP1은 유럽 무기고의 거의 모든 기성 무기보다 러시아에 대해 달러 대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3년간의 전쟁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거리 드론 산업 중 하나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빨리 끝날 수는 없습니다. 파리에 있는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러한 공격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정유 산업이 적어도 2026년 중반까지 계속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건 낙관적인 추정치입니다. 러시아 석유 산업이 한 번에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소 하나하나, 연기 한 줄기 한 줄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이야기는 그 절정의 순간 지붕 위에 손가락을 문질러 집을 덮고 있는 기름층을 보여주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묻은 그 검은 얼룩, 사실 그건 푸틴이 전쟁 자금을 대는 데 쓰는 바로 그 석유입니다. 이제 그게 그의 뒷마당으로 되돌아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의견으로는 러시아가 이런 공격의 속도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큰일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이 전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러시아가 이긴다고 믿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